저녁 밥상의 온기가 채가시지 않은 공기 속에는 방금 내가 끓인 매콤한 생선 조림의 짭조름한 간장 향이 밥의 달콤한 내음과 뒤섞여 떠다녔다. 본디 평범한 가정에 가장 따뜻한 순간이어야 했다. 엄마,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이리 와서 좀 앉으세요. 저런 서연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일부러 꾸며낸 듯한 진중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색이 바른 면 앞치마를 풀고 싱크대에서 손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아낸 뒤에야 나는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이런 식의 가족 회의는 대개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 맞은편의 1인용 소파에 앉았다. 그들의 표정을 모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거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너무 밝게 켜져 서연의 얼굴에 바른 섬세한 파운데이션이 들뜨게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귀 옆에 잔머리를 만졌다. 마음을 감추려는 작은 동작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일부러 애교 있기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였고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심장을 깃털로 간지럽히는 듯 불쾌했다. 어머니,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요즘 계속 몸이 안 좋으세요. 늘 허리 아프고 등 아프다고 하시면서 밤에도 편히 못 주무시고요. 며칠 전에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큰 병은 아니고 젊었을 때 무리해서 허리 관절이 좀 안 좋아진 거라는 큰 병은 아니고 젊었을 때 무리해서 허리 관절이 좀 안 좋아진 거라면서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아파트 단지 환경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아주 길고 꼼꼼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마치 미리 작성된 원고를 읽는 듯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소리로 응답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서 움찔거렸다. 나는 마치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과연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우리 뒤편의 TV장식장 위를 맴돌았다. 그곳에는 우리 세 식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아직 붉은 넥타이를 맨 어린 소년이었다. 엄마, 서연이 친정엄마가 오시면 늘 호텔에서 지내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지 않고요. 저랑 서연이랑 상의해봤는데요. 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췄다. 좀 더 완곡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했지만 결국 가장 직접적이고 상처 주는 말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잠시만 불편하시더라도 작은 방으로 옮겨서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웅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머리가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 거실의 환한 불빛, 서연의 기대에 찬 표정,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이 모두 흐릿해졌다. 마치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를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말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서둘러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 밤, 안반이 남행이잖아요. 햇볕도 잘 들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내 들어오고요. 통풍도 잘 돼서 어르신들 몸 회복하는데 가장 좋고요. 작은 방은 좀 작고 채광도 좋지 않고 북향이라서 우선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내주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건강하시니까 그 정도 습한 건 괜찮으시잖아요? 건강하니까 습한 것도 괜찮다는 이 몇 마디가 녹슨 칼처럼 내 심장을 긁어댔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어깨 너머로 힘들게 시선을 옮겨 안방에 굳게 닫힌 호두나무 문에 멈췄다. 문 옆벽에는 나와 김진우 씨가 결혼했을 때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우리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빛은 온통 빛으로 가득했다. 김진우 씨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 안방, 이 집은 나와 그가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에 땀방울을 쏟고 수많은 밤을 야근하고 아껴 쓰고 절약하며 일궈낸 보금자리였다.
그는 나의 갑옷이자 방패였고 이 세상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고루이자 영역이었다. 안방에는 그가 직접 만든 편백나무 향이 나는 큰 옷장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원달 시장에서 고른 우아한 장꽃무늬 커튼도 있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마치 그가 곁에 있는 줄 수 있는 손님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침실이었다. 정숙인 나의 침실이었다. 그곳은 나의 침실이었다. 서연은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자 내가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조심스럽게 불을 지폈다. 저희 친정 엄마는 한두 달 정도만 계시다가 몸이 좀 괜찮아지시면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저희를 돕는 셈 치세요. 저희가 불효한 자식들처럼 친정 엄마한테 제대로 된 방 하나 내주지 못하는 걸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소문나면 듣기도 안 좋고요. 효도라는 두 글자가 다시 한번 독이 묻은 비수처럼 정확히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이 가정을 위해, 그들이 말하는 효도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 그들이 결혼한 이후 나는 적금을 깨서 그들의 전셋돈을 보태주었고 내 연금으로 그들의 주택 대출을 보조했으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자를 키웠다. 나는 나 자신을 벽돌처럼 만들었다. 필요한 곳이 하면 어디든 옮겨졌다. 하지만 결국 나의 효도는 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었고 그들의 효도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양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들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김진우 씨의 눈썹과 눈을 닮았지만 김진우 씨의 책임감과 기계는 단 한 조각도 물려받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너무나 피곤했다. 뼈마디까지 스며드는 깊은 피로감이었다. 싸워야 하는가? 따져 물어야 하는가? 내 공로와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는가?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다. 당신의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당신의 영역을 외부인에게 양보하라고 할 때 이 집에는 이미 당신의 자리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은 그저 기능적인 존재,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가사 도우미일 뿐이다. 내 입꼬리가 천천히 위로 호선을 그렸다.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비정상적으로 온화한 미소였다. 밝은 불빛 아래에서 이 미소는 어쩌면 기괴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주아,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죽은 듯 고요한 거실에 선명하게 파문을 일으켰다. 민중과 서연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은 아마 감정에 호소하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온갖 수사를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단호 온갖 수사를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동의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민준의 얼굴에는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이 비쳤지만 곧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거의 즉시 휴대폰을 꺼내 친정 엄마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다. 엄마, 정말 최고예요. 역시 엄마가 제일 사리분별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기뻐서 말했다. 목소리에서 끈적한 달콤함이 넘쳐오를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지만 내 마음은 시베리아의 찬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사리분별? 아니, 나는 그저 깨달았을 뿐이다. 내 것이 아닌 집에는 머물지 않으리라. 나를 아끼지 않는 아들은 필요 없으리라. 이튿날 이른 아침, 날이 막 밝아올 무렵, 창밖의 새소리에는 아직 새벽 이슬의 촉촉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니,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창밖에서 스며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공기 중에는 익숙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면서 내 물건들을 그 음침하고 축축한 작은 방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 방 벽 모퉁이에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곳은 예전에 가끔 찾아오는 먼 친척들을 위해 비워두었던 방이었다. 정숙인 나는 60년 가까이 살면서 곰팡이 핀 방에서 연명해야 할 정도로 비참해지지는 않았다. 나는 김진우 씨가 직접 만든 그 큰 옷장을 열었다. 옷장 문은
끼익 하는 가벼운 소리를 냈는데 고요한 새벽 속에서 나지막한 한숨처럼 들렸다. 옷장 안에는 나의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사계절 옷, 일상복, 중요한 행사에 입을 옷들, 민준의 결혼식 때 입었던 어두운 붉은색 치파오, 김진우 씨가 내게 사준 마지막 생일 선물인 앙고라 코트. 그들은 모두 조용히 걸려 있었다. 마치 말없이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나는 이 물건들 중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 외적인 것들은 그들에게 남겨두면 어쩌면 재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옷장맨 아래 칸에서 낡은 20인치 여행 가방 하나를 끌어냈다. 진한 가방 하나를 끌어냈다. 나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열어서 진정 나의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속옷과 몇 벌의 편안한 옷들을 넣었다. 모두 수년간 입어온 순면, 소재의 부드럽고 편안한 옷들이었다. 햇볕과 세월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 맨 아래 서랍에서 어머니가 직접 손뜨개로 만들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한스럽게 꺼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밤새도록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김진우 씨는 그를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우리 세 식구가 공원 잔디밭에서 바람을 맞으며 바보처럼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이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페이지를 넘겼다. 마치 내 반생의 기억을 이 작은 가방에 다시 싸서 넣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책상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잠긴 서랍에서 두껍고 진한 파란색 카드커버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나는 작고 노란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약간 거친 표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것은 나의 결혼 지참금이자 나의 비밀 병기였으며 이 집을 움직이는 진정한 운영 매뉴얼이었다. 여행 가방은 금세 가득 찼다. 사실 별로 많은 물건이 아니었다. 결국 이 집에서 내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이 집에서 반평생을 살았지만 진정 나의 것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은 이 가방 하나뿐이었다. 나머지는 그저 냄비와 그릇, 쌀과 기름, 소금과 간장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지퍼를 올리고 여행 가방을 문 옆에 세워두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날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매일처럼 갓갈아낸 두유, 바삭하게 튀겨낸 튀김만두, 그리고 손자 아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계란찜. 부엌의 환풍기 소리가 윙윙거리며 내 마음속 모든 파동을 덮었다. 서연은 잠에서 깨 눈을 비비며 식당으로 들어왔고 안방 문 옆에 서 있는 여행 가방을 한눈에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경계심이 이내 알아차리기 힘든 경멸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마 내가 이런 무언의 방식으로 시위하며 아이처럼 투정을 부려 동정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엄마, 이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따뜻한 두유 한 그릇을 그녀 앞 식탁에 놓으며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마침 숙자 언니가 다음 주에 칠순잔치를 시골 본가에서 한다기에 가서 한동안 지내면서 좀 도와주고 나도 좀 조용히 쉬려고. 너희는 이참에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해서 친정 엄마 맞이할 준비 잘해둬. 민주는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새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머리를 극적이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내일 가세요. 엄마도 좀 나가서 바람 쐴 때가 됐지. 맨날 집에서 우리만 챙기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집은 저랑 서연이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는 언제 돌아올 거냐는 말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길 조심하라는 형식적인 인사조차 귀찮아했다. 그의 마음은 아마 장모님께 어떻게 잘 보일지 온통 쏠려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바라봤고 내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걱정 마라. 나는 당연히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이 집,
너희가 꼼꼼히 계산해서 차지하려는 이 집을 온전히 너희에게 돌려주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나는 그 작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생각보다 좀 더 무거웠다. 어쩌면 반평생의 기억과 실만이 너무 무거워서일지도 모른다. 간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엄마, 길 조심하세요. 서연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곧 자신의 것이 될 안방으로 조급하게 향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은 내 뒤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조용히 닫혔다. 마치 자물쇠가 나의 과거를 잠그고 차가운 세상을 단절시키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들이 내가 시골에 며칠 지내러 가는 것뿐이라고 투정을 부리다 머지않아 시무룩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이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 내가 등을 돌린 그 순간부터 그 집은 그저 주소일 뿐 더 이상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 되었다. 나는 숙자 언니의 시골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정교하게 꾸며낸 핑계였다. 그들이 경계를 늦추고 모든 것이 자기들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연막탄이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탔고 말한 주소는 서울의 오래된 도심 지역이었다. 이곳은 내가 반평생을 살았던 화려하고 번화한 신도시와는 달랐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낡은 벽과 오후 햇살 아래 나른하게 낮잠을 자는 길고양이들이 곳곳에 있었다. 공기 중에는 늘이 곳곳에 있었다. 나는 내 비자금으로 이곳에 작은 마당이 딸린 1층 아파트를 빌렸다. 집은 작았지만 방 주인이 깨끗하게 치워놓았다. 마당에는 나이든 개수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무성하게 들이우고 있었다. 아직 꽃 피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가을에는 이곳이 얼마나 향기로운 풍경이 될지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이 돈은 김진우 씨가 떠나기 전에 몰래 내게 준 적금이었다. 그 당시 그는 내 손을 잡고 아쉬움과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정수가, 이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민준이한테도. 나중에 만약 내가 없거나 아이들이 너를 힘들게 하면 이 돈으로 너만의 퇴로를 찾아. 너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때는 그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웃어 넘겼는데 설마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이야. 김진우 씨, 당신은 역시 나보다 멀리 내다봤군요. 새 집에 정착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의 잊고 지냈던 예비 노키아 휴대폰을 꺼내 새 유심 카드를 끼운 것이었다. 이 휴대폰은 기능이 간단해서 전화하고 문자만 보낼 수 있었지만 배터리가 일주일은 갔다. 전화번호부에는 가장 친한 몇몇 오랜 친구들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전원을 끄고 유심 카드를 빼서 서랍 구석에 던져 넣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가족 채팅방에 끝없는 잔소리도 각종 요금 독촉 알림도 아들과 며느리의 당연하다는 듯한 불임도 없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끓여 제스민차 한 잔을 우려냈다. 마당의 등나무 의자에 앉으니 햇볕이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리고 그 진한 파란색 노트를 꺼냈다. 이 노트는 우리 집의 중앙 처리 장치였다. 그 화려한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였다. 김진우 씨는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그의 습관을 물려받아 집안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분류별로 기록해두었다. 혹시나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빠질까봐.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 위에는 단정하고 예쁜 글씨로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재정 및 납부. 나는 다른 예비 스마트폰을 꺼내 집주인의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내 은행 앱에 로그인했다. 매달 집의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관리비, 심지어 손자 하준이 유치원 통학버스 비용까지 모두 내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가운 화면 위로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였다. 침착하고 단호하게. 수도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
전기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 가스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 인터넷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 하나하나. 나는 마치 폭탄 해체 전문가처럼 그 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던 모든 생명선을 냉정하게 끊어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인터넷 뱅킹 로그인 비밀번호까지 변경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가족 보장으로 넘겼다.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보험 종류, 보험 증서 번호, 효력 발생일, 보험 설계사 연락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보험 증서 원본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내 휴대폰 클라우드에 로그인하여 백업된 모든 전자보험 증서와 관련 메모를 하나하나 완전히 삭제했다. 세 번째 페이지, 인맥과 자원. 여기에는 김진우 씨와 내가 수년간 제비가 진흙을 모으듯 한 점 쌓아온 인간관계가 적혀 있었다. 어떤 선배가 교육계에서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 오랜 친구의 자녀가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는지, 심지어 민준의 회사에서 몇몇 중요한 고객들의 가정 배경, 개인적인 취향, 사모님의 생일까지 상세하게 메모해 두었다. 이것이야말로 이 집의 진정한 모형의 소프트 파워였다. 나는 이 익숙한 이름들을 보며 잠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지우기엔 너무 아까웠다. 그냥 이곳에 조용히 두자. 언젠가 민주는 자신이 잃은 것이 그저 밥하고 청소하고 돈을 내는 어머니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후방 지원 시스템을 잃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개수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나는 밥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잔치국수 한 그릇을 끓여 계란 프라이 하나를 얹어 먹었다. 뜨거운 국수를 먹으며 창밖의 마당에 있는 개수나무의 밤 그림자를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과 안정감이 메이어왔다. 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산 분할을 하는 중이었다. 내가 그 집에 투자했던 모든 유형, 모형의 자산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정숙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이다. 그 소위 집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그들의 운명에 달렸다. 내가 떠난 다음 날 아침 마당의 개수나무 잎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내 얼굴과 이불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나는 1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는 하준이의 울음소리도 민준이 벗어놓은 냄새나는 연말도 서연의 까다로운 눈빛도 없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고 심지어 뼈마디가 켜지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 집에서는 내가 잠에서 깨어날 무렵 첫 번째 도미노가 조용히 쓰러졌다. 아침 7시 손자 하준이의 생체 시계가 정확히 울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깨고 안방의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왔다. 나 계란찜 먹을 거야. 빵 쉬어. 빵은 너무 퍽퍽해. 으아응. 서연은 이 마법의 귓가에 울리는 울음소리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허둥지둥 그토록 꿈에 그리던 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고 불 조절과 물 조절을 섬세하게 해야 하는 계란찜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한참을 허둥대며 냄비 하나를 깨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익혀버렸다. 결국 내놓은 것은 울퉁불퉁하고 회녹색을 띠는 계란탕이었다. 하준이는 한 번 보고는 더 심하게 울며 숟가락을 바닥에 던졌다. 민준 씨, 아직도 자? 당신 아들 좀 어떻게 해봐. 서연의 내면은 하준이의 울음소리와 자신의 실패 앞에서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녀는 아직 안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 남편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민주는 마지못해 일어나 아들에게 우유라도 타주어 달래려 했지만 냉장고에 있던 내가 매주 시내 고급마트에 가서 직접 사오던 호주산 유기농 우유가 이미 바닥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멍해졌다. 냉장실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고
시든 파몇 뿌리만 남아 있었다. 그제야 그는 집 냉장고가 늘 온갖 과일, 요구르트, 신선한 채소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아침 식사는 하준이가 배를 골며 울고, 서연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민주는 짜증스럽게 차가운 빵을 씹는 것으로 끝났다. 집안에는 초조함과 혼란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저녁이 되자 서연의 어머니 박미경 씨는 드디어 바라던 대로 남양안만에 들어왔다. 그녀는 직접 가져온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부드러운 침대에 만족스럽게 누웠다. 심지어 역시 딸과 사이가 효도하는구나. 도시가 정말 좋네. 라는 글과 함께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꺼내 매일 보던 막장 드라마를 볼 준비를 했다. 서연아, 이거 와이파이 왜 이래? 왜 연결이 안 돼? 그녀는 방에서 목청껏 소리쳤다. 서연은 하준이가 숙제를 안 하겠다고 버티는 통에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짜증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지만 와이파이 신호는 계속 노란색 느낌표를 표시했다. 그녀는 라우터를 확인하러 갔지만 그 위에 신호등은 계속 기이하게 빨간색으로 깜빡였다. 민주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의 낮은 기압을 느꼈다. 인터넷 문제에 대해 듣고 통신사에 전화했다. 긴 10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상담원과 연결되었다. 상담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지만 가장 차가운 말을 전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확인 결과 고객님의 인터넷 계정은 요금 미납으로 오늘부로 일시적으로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공식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요금을 납부해 주시면 24시간 내에 인터넷을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요금 미납. 민주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한 얼굴로 심지어 약간 화난 표정이었다. 미납이라니요? 자동이체 아니었나요? 10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제야 그는 어렴풋이 떠올렸다. 지난 수년간 집안의 모든 청구서를 그는 직접 본 적이 없었고 직접 납부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자신의 용돈과 유흥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서연에게 주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돈으로 자신의 가방, 화장품, 옷을 사는 데 썼을 뿐 집안의 이런 사소한 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공기와 물처럼 배경에 서 있던 나에 의해 당연하다는 듯 제공되고 있었다. 그날 밤 박미경 씨는 드라마를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환경이 바뀌어 뒤척였다. 하준이는 인터넷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지 못하자 크게 화를 내며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다. 서연은 아이를 달래고 어질러진 것을 치우느라 기진맥진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인터넷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오직 불평과 울음소리만 가득한과 울음소리만 가득한 밤이 얼마나 길고 숨막히는지 경험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한참을 뒤저음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한참을 뒤재음이 들려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한참을 뒤진 끝에야 온라인 요금 납부 방법을 알아봤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며 중얼거렸다. 뭐야? 시골에 가서 이렇게 신호가 안 좋다고? 참, 고르기도 잘 고르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진짜 볼거리는 아직 남아 있었다. 이것은 폭풍이 오기 전 떨어지는 몇 잔의 낙엽에 불과했다. 셋째 날, 나는 작은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취미였지만 끝없는 집안일과 살림살이에 완전히 묻혀버렸었다. 나는 꽃집에서 난초 몇 그루를 샀다. 술란, 해란, 그리고 연한 보라색 작은 꽃이 피는 목란도 한 그루. 나는 조심스럽게 새 자사오 화분에 옮겨 심고 부드러운 영양토로 뿌리를 잘 덮었다. 아침 햇살 아래서 푸르고 가느다란 잎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니 마치 생명의 끈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내 마음도 함께 펼쳐지는 듯했다. 그중 품새가 아주 좋은 출란 한 그루는 맑고 우아한 자태로 내 생각을 오래전으로 돌려놓았다. 그것은 나와 김진우 씨가 결혼할 때였다. 우리 친정은 부유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모두 교사이셨고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셨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털어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내게 혼수로 주셨다. 시집가기 전날 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붉은 찬에 쌓인 적금 통장을 내 손에 쥐어주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다. 정수가, 이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 이건 너희 아빠랑 엄마의 전 재산이야. 이건 너의 비상금이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건드리지 마. 기억해. 여자는 자기 손에 뭔가 있어야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그 돈은 따로 계좌에 넣어두었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 심지어 김진우 씨조차도 어렴풋이 그런 돈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민준이 5살이 되던 해 김진우 씨는 첫 사업 열풍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들처럼 건축자재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좋지 않았고 사람 마음의 험악함을 몰랐다. 2년도 안 되어 소위 친한 형제에게 소가 함정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모든 본전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잔뜩 지게 되었다. 빚쟁이들이 수시로 찾아와 집 문 앞에 모욕적인 말들을 페인트로 써놓았다. 김진우 씨는 밤새도록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한 달 만에 머리가 반백이 되고 완전히 망가졌다. 현실에 짓눌려 휘어진 그의 등을 보며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 어느 심야 민준이 잠든 후 나는 몰래 비상금을 보관하던 곳에서 붉은 천에 쌓인 적금 통장을 꺼내 김진우 씨 앞에 놓았다. 여보, 빚 갚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무너지면 안 되고 가정도 무너지면 안 돼요. 김진우 씨는 자신에게 구명줄 같던 그 적금 통장을 보며 30대 강한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나를 안고 뜨거운 눈물을 내 어깨에 흠뻑 적시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정수가 미안해. 당신한테, 당신 부모님께 미안해. 이 돈은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라도 꼭 몇 배로 갚아줄게. 그리고 당신을 위해 작은 꽃집도 열어줄 거야. 당신이 늘 꽃과 식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 나중에 빚은 갚았고 우리의 부지런함과 고생 덕분에 살림도 서서히 나아졌다. 김진우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우리 집은 점점 더 부유해졌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 돈을 나에게 갚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약속했던 작은 꽃집은 바쁜 생활 때문에 민준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연기되었고 결국 우리 사이의 영원히 이루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는 너무 갑작스럽게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제대로 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집안의 모든 자산을 다시 정리했고 대부분은 민준의 결혼과 집구매 그리고 지난 수년간 그들의 작은 가정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었다. 오직 김진우 씨가 처음에 내게 주었던 그 돈만이 여전히 독립된 계좌에 남아 있었다. 지난 수년간의 이자와 함께 많지도 적지도 않게 내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 정도였다. 이것은 나의 태로였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난초의 매끄러운 잎사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의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는 당신이 내게 남겨준 태로로 나만의 새 집을 찾았어요. 나는 당신의 부탁도 나 자신도 저버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다. 숙자 언니가 보낸 카톡 음성 메시지였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시골집에 도착했어? 잘 자리 잡았니? 다들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칠순 잔치날에는 꼭 실력 발휘해야 해. 우리가 네가 만든 돼지갈비찜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도착했어요. 모든 것이 좋아요. 방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아요. 걱정 마세요. 칠순 잔치날에는 모두 맛있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나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 조용한 가족 수술을 완성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가 필요했다. 나는 그들이 가정의 운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묵묵한 희생에 의존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떠난 셋째 날, 폭풍은 더 이상 시험적인 전주곡이 아니라 천둥 같은 기세로 집이라고 불렸던 그곳에 들이닥쳤다.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그들의 약점을 강타했다. 아침 8시 반, 민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부서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휴대폰은 매끄러운 회의 테이블 위에서 웅웅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진동했고 동료들의 불만스러운 곁눈질을 받았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했다. 그는 공식 고객센터 번호였다. 그는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전화라고 생각하고 짜증스럽게 끊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전화했다. 그 끈질김에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결국 끈질김에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세요? 민준 씨 되십니까? 여기는 건설은행 카드 및 대출센터입니다. 고객님의 X번 주택대출 계좌의 이번 달 상환금이 어제 이체 실패하여 정식으로 연체 상태에 들어갔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신용기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가장 차가운 말을 전했다. 연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반박했다. 목소리 톤이 몇 단계 높아졌다. 제 주택대출은 계속 자동이체였고 10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자동 상환 계좌로 연결된 정숙님의 은행카드 잔액이 그제부로 이번 달 8,300위안의 대출금을 지불하기에 부족하여 시스템 자동 이체가 실패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웅 하고 울렸다. 마치 심해 폭탄이 터진 듯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그제야 그는 문득 떠올렸다. 이 집을 살 때 대출을 신청하면서 내 은행 거래 내역이 더 안정적이고 신용 등급이 더 높았기 때문에 내 계좌를 주 상환 계좌로 사용했던 것이다. 지난 수년간 그는 매달 상징적으로 5,000위안을 내 카드에 입금하며 생활비라고 명목을 붙였지만 나머지 3,000위안 이상의 차액과 집안의 모든 지출은 사실 매가 내 연금과 이전 투자 수익으로 묵묵히 메우고 있었다. 그는 이 부족분에 대해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고 내게 돈이 충분한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었고 등 뒤의 셔츠는 순식간에 식은땀으로 젖었다. 개인 신용은 현대 도시인의 무형의 족쇄와 같았다. 일단 오점이 생기면 미래의 대출, 신용카드, 심지어 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거의 같은 시각 집에서 친정 엄마에게 새로 산 장식품을 놓으라고 지시하고 있던 서연도 손자 하준이가 다니는 비싼 사립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준이 엄마 되시죠? 왕 선생님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 학비와 새로 신청한 내고 흑미반 비용을 언제 납부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희 쪽에서 월말에 정산을 해야 해서 재정부에서 몇 번이나 독촉했어요. 서연도 멍해졌다. 그녀는 크리스탈 꽃병에 꽃을 꽂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왕 선생님, 계속 자동이체 아니었나요? 계약할 때 서류 다 처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전에는 매달 정숙 어머님 계좌에서 제때 빠져나갔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저희 쪽에서 몇 번을 시도했지만 이체 실패로 나왔어요. 재정부에 물어보니 계좌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동결된 것 같다고 하네요. 서윤은 휴대폰을 든 손에서 장미꽃을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갑자기 강한 불길한 예감, 마치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 집안의 박미경 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새로 산 옥룰러로 시원하게 온수 목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방 욕실의 샤워기를 들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차갑고 뼈에 스며드는 수돗물만 흘러나왔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이라도 끓이려 했지만 고급 빌트인 가스레인지가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았다. 따따따 하는 헛도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그녀는 목청껏 딸을 불렀다. 서연은 학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라 짜증스럽게 확인하러 갔다. 그제야 가스 계량기의 액정 화면에 잔액 부족이라는 빨간 경고가 표시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집안 서랍을 한참 뒤진 끝에야 먼지 쌓인 도시가스 카드를 찾아냈지만 아래층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카드에 이미 돈이 없었고, 게다가 이런 구형 가스 계량기는 사용자가 직접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가스 회사 영업점에 가서 충전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오전 내내 주택대출, 학비, 가스비라는 세 개의 거대한 산이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동시에 짓눌러 왔다. 며칠 전 권력을 빼앗았다고 자만하던 이 작은 가정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민준과 서연은 드디어 상황의 심각성이 자신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신호 불량이나 휴대폰 배터리 없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정교한 단절이었다. 민주는 미친 듯이 내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수화기에서는 늘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다. 고객님이 거신 전원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휴대폰으로도 전화하고 사무실 유선전화로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는 내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해, 다음에는 질문, 그리고 거의 절규에 가까운 애원까지. 엄마, 어디세요? 확인하시면 답장 좀 주세요. 엄마, 주택대출 연체됐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엄마 카드에 왜 돈이 없어요? 혹시 돈 옮기셨어요? 엄마, 하준이 학비도 안 냈어요. 선생님이 전화 와서 독촉해요. 엄마, 대체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도 정도껏 하셔야죠. 이 집을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빨리 휴대폰 켜주세요. 우리 이야기예요.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카톡 메시지는 돌을 바다에 던진 듯 아무런 답신이 없었다. 공포는 끈적한 먹물처럼 빠르게 이 집안에 퍼져나갔다. 민주는 처음으로 내가 없으면 자신이 등뼈가 뽑힌 연체동물처럼 가장 기본적인 자립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심지어 이 집의 비상구가 어디인지조차 몰랐다. 오후부터 밤까지 내 예비 노키아 휴대폰은 작은 마당의 찻산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민준의 사무실 전화, 휴대폰 등 여러 번호에서 온 50여 통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유심카드를 뺀 스마트폰 안에는 민준에게서 온 횡설수설하는 카톡 음성 메시지 20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열어 듣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 초조함, 분노, 질문, 그리고 어쩌면 한 조각의 뒤늦은 후회와의 원이 가득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늦었다. 민주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주택대출 연체는 그의 머리 위에 드리운 다모클레스의 칼이었다. 은행의 독촉 문자는 날마다 더욱 엄격해졌고 심지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는 당장 돈을 마련해 이 구멍을 메워야 했다. 그는 자신의 카드에 있는 약간의 적금을 생각했고 서연에게도 돈을 모으자고 했다. 두 사람이 모든 돈을 합쳤지만 8,300위안의 월 상환금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각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쉽게 이런 큰 돈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리저리 모아 겨우 채웠지만 다음 달은?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담보대출, 우리 집을 일부 담보로 잡을 수 있어. 민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 눈이 충혈되어 말했다. 사연아, 등기부등본은? 빨리 등기부등본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는 집안에서 머리 없는 파리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든 서랍과 찬장을 뒤엎었다.
서연도 함께 찾았다. 서재의 서류 캐비닛, 침실의 협탁, 심지어 창고에 쌓아둔 잡동사니 상자까지 중요한 서류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을 뒤졌다. 등기부등본은커녕 글자가 쓰인 종이 한 장도 놓치지 않았지만 등기부등본에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없어? 이렇게 중요한 걸 엄마가 대체 어디에 뒀을까? 서연은 울기 직전이었고 손톱으로 설아된 나무판에 자국까지 냈다.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갑자기 집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심지어 자신과 하준이의 출생증명서까지 한 가정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늘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나는 독일에서 직접 싸온 작은 금고가 있었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오직 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소파에 힘없이 기대 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통제할 수 없이 한 가지 일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식은땀이 흐르게 하는 예실이었다. 그것은 작년 여름 그가 담당하던 중요한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오랫동안 협력해온 큰 고객인 한성그룹의 최지훈 대표가 그의 팀 신입사원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모든 협력을 중단하고 경쟁사로 돌아서겠다고 선언했다. 그 고객은 그들 부서 연간 실적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는 애가 타서 안절부절 못했고 며칠 후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만약 잃는다면 프로젝트 매니저인 자신도, 만약 잃는다면 프로젝트 매니저 임금이. 그는 팀원들을 이끌고 사과하고 최 대표를 식사에 초대하고 비싼 선물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모두 외면하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작정한 듯했다. 그가 절망하여 사직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그의 시름에 잠긴 모습을 보며 무심한 듯 물었다. 그 한성그룹의 최 대표 말이야? 최지훈이라는 사람. 그는 당시 매우 놀라며 내가 어떻게 아는지 물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그릇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가 그 진한 파란색 인맥 노트를 꺼냈다. 한 페이지를 펼쳐 어떤 이름을 가리키며 그에게 말했다. 이 최 대표의 아버지는 최성호 씨인데 네 아버지가 군대 있을 때 전우였고 목숨을 나눌 정도로 친했어. 네 아버지가 전역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첫 종잣돈도 그분에게 빌렸지. 나중에 네 아버지가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최지훈 대표의 큰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어. 이 인맥은 그 집안에서 늘 기억하고 있어. 내일 최성호 어르신께 연락해봐.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 말고 그냥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는 당시 반신반의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옛 인맥을 따지느냐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하자 최성호 어르신은 김진우 씨 아들이라는 말에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고 즉시 다음날 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다음날 그는 평범한 차와 과일을 들고 찾아갔다. 두 노인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떠날 때 최성호 어르신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말했다. 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의리 있는 사람이지. 돌아가거든 네 최 대표한테 내가 그랬다고 전해. 젊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만 보고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고. 기적이 일어났다. 다음 날 오전 최 대표가 직접 그에게 전화하여 협력을 중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체면을 봐서 더 큰 주문을 추가해 주었다. 이 일로 민주는 회사에서 명성이 자자해졌고 상사들은 그가 능력 있고 대장부답다고 칭찬했다. 연말에 그는 이 프로젝트 덕분에 큰 상금을 받았다. 그는 당시 그저 자신이 운이 좋아서 고객의 아버지가 아빠의 점이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는 내게 정식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밥상에서 가볍게 언급했을 뿐이었다. 일이 해결됐어요, 엄마. 역시 엄마가 정보력이 빠르시네요. 이제 그는 그들 스스로 뒤집어 놓아 난장판이 된 것이래. 앉아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다. 그것은 결코 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의 우정과 신뢰로 남겨준 어머니가 수십 년간의 세심함과
지혜로 정성껏 유지해온 인맥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불로소득을 얻은 망나니처럼 이 모든 것이 가져다준 편리함과 영광을 당연하게 누렸을 뿐 감사할 줄 몰랐고 심지어 이 유산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본 적도 없었다. 그는 갑자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뼈에 스며드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내가 돈과 나 자신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져간 것은 이 집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근간이자 마지막 보호막이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가 한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집은 원래 어머니의 어깨 위에 세워진 나약한 모래섬이었다. 민준의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암울한 분위기인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내가 빌린 그 우아한 작은 마당에는 오늘 숙자 언니의 칠순잔치가 열렸다. 나는 시골에 가지 않고 오히려 기발한 발상으로 숙자 언니와 3, 40년간 알고 지낸 다른 오랜 친구들을 나의 새 집으로 초대해 깜짝 파티를 열었다. 이른 아침 나는 작은 장바구니를 끌고 근처의 오래된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의 낡은 지붕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있을 맺힌 푸른 채소들, 싱싱하게 뛰노는 생선과 새우, 오색 찬란한 과일들 위에 쏟아졌다. 곳곳에 삶의 활기와 온기가 넘쳐났다.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순수하게 요리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시장을 돌아다닌 지 얼마나 되었을까? 예전에는 시장을 몰아다닌 지 얼마나 되었을까? 예전에는 시장을 볼 때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손자가 뭘 좋아할지, 며느리가 다이어트 중이라, 마들이 뭘 싫어할지, 며느리가 다이어트 중이라. 작은 마당으로 돌아와 새로 산 수수하고 우아한 난초, 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능숙하게 요리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부엌은 나의 무대가 되었다. 나는 청집 농어찜을 만들었다. 불 조절이 절묘하여 생선살은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웠다. 돼지갈비찜도 만들었다. 돼지갈비찜도 만들었다. 약한 불에 3시간 동안 들었다. 약한 불에 3시간 동안 들었다. 개수나무 꽃을 얹은 약식도 만들었다. 계상급의 꿀과 최상급의 꿀과 찹쌀을 녹았다. 모양이 아름답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다. 이것은 숙자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다. 모든 요리를 특별히 정성껏 만들었다. 마치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듯했다. 이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아들의 까다로움에 응대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으며 손자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 수십 년간의 우정을 위해서, 그리고 새 삶을 찾은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엌에 선 것이었다. 오후 늦게 친구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웃으며 하나둘 도착했다. 그들은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꽃과 식물이 무성하게 가꾼 이 작은 마당을 보고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반나절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끊임없이 칭찬했다. 정수가, 너 정말 장소 잘 찾았구나. 이런 구석에 숨어 있다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 맞아. 저 높은 빌딩 숲의 비좁은 아파트보다 훨씬 편안해. 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잖아. 나는 웃으며 그들에게 정성껏 우려낸 국화차를 한 잔씩 내어주고 내가 준비한 요리들을 내놓았다. 우리는 마당의 돌 테이블에 상을 차렸다. 호텔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집에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따뜻한 향초 몇 개를 켜고 밤바람이 살랑거렸다. 개수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시끄러움도 접대도 없었다. 그저 우리 몇몇 빽발의 노인들이 달빛 아래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자녀와 손주들 이야기를 하며 내가 담근 달콤한 막걸리를 마시며 끊임없이 웃었다. 맑고 정쾌한 웃음소리는 젊은 시절과 같았다. 술이 몇 잔 돌자 숙자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평소 쾌활하던 그녀의 눈시울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정수가, 네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 정말 기쁘다. 지난 수년간 너는 김진우 씨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 팽이처럼 쉬지 않고 돌았으니 이제 좀 쉬면서 진정으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봐야지. 다른 이씨 성을 가진 친구도
감탄하며 말했다. 맞아. 난 아직도 네가 젊었을 때 그 뛰어난 자수 솜씨가 우리 사이에서 유명했던 걸 기억해. 네가 수놓은 원앙 베개는 공장장님도 특별히 선물용으로 가져가셨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네가 바늘을 잡는 걸 본 적이 없네. 나는 술잔을 들어 따뜻한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이 국자와 대걸레를 잡는 데만 쓰였지. 기름때에 찌들어서 그 섬세한 자수바늘을 어떻게 잡는지 이미 잊어버렸어. 그럴 수는 없지. 숙제 언니가 돌 테이블을 탁 하고 쳤다. 술잔까지 흔들렸다. 그 솜씨를 잃으면 안 돼.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건 희귀한 보물이자 무형문화재야. 네가 지금 한가하니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돈 벌려고 말고 그냥 너 자신을 위한 추억이라고 생각해봐.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얼굴들을 바라봤다. 나를 향한 걱정과 격려의 눈빛을 보며 마음속에 오랜만에 따뜻한 기류가 밀려왔다. 그래, 나에게는 나만의 솜씨가 있었다. 나에게는 나만의 꿈이 있었다. 세월과 집안일의 먼지에 겹겹이 덮여있던 그것들을 이제는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햇볕 아래에서 본래의 빛을 발하게 할 때였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그들을 보낸 후 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접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 예비 노키아 휴대폰은 구석의 찻상 위에서 소리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또다시 민준의 끈질긴 독촉 전화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그 집은 이미 나라는 닻을 잃고 곧 침몰할 때였다. 그리고 나는 이미 나만의 구명보트에 올라타 거침없이 나만의 평온한 항구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햇볕이 있고 꽃향기가 있고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나 자신이 있었다. 넷째 날 민주는 마침내 현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주택대출 최종 상환일은 내일이었다. 은행의 독촉 전화는 이미 고객센터에서 전문 신용대출 부서로 바뀌었고 어조도 선의의 알림에서 엄중한 경고로 변했다. 심지어 그의 직장에 통보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개인 신용보고서에 찍힐 끄작은 5점은 그의 머리 위에 드리운 다모클레스의 캘 끄작은 5점은 그의 머리 위에 드리운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는 이리저리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서연도 붕괴 직전이었다. 나의 보조가 없어지자 그녀의 이번 달 신용카드 청구서가 눈송이처럼 날아들었다. 한 장 한 장이 그녀를 가슴 졸이게 했다. 그녀의 비싼 화장품과 새 옷들은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고 그녀는 후회 막심했다. 공지에 몰린 민주는 숙자 언니를 떠올렸다. 그는 숙자 언니와 내가 수십 년간의 우정을 나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세상에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숙자 언니일 것이다.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숙자 언니 집을 찾아갔다. 그는 극도로 낮은 자세로 심지어 울먹이며 한참을 애원했다. 숙자 언니는 내 주소를 알려주려 하지 않았지만 마음 약한 어르신은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몰래 내 주소를 민준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오, 나는 마당에서 새로 산 난초에 물을 주며 모처럼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다. 나는 문으로 가서 비디오폰 화면을 통해 문 밖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았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가 푹 꺼진 민준, 눈이 붓고 온통 울상인 서연, 그리고 그들 뒤에 서서 불안하고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미경 씨였다. 나는 몇 초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문 여는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민주는 미친 황소처럼 맹렬히 돌진해 들어왔다. 그가 마당에서 수수한 면마옷을 입고 여유롭게 꽃에 물을 주고 있는 나를 보자 그의 모든 위장과 자존심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털썩 소리와 함께 32세 남자가 내 앞에 돌바닥에 똑바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집이, 집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었다. 마치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아이처럼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서연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팔을 잡으려 달려왔지만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피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닦으며 횡설수설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심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때리시든 욕하시든 다 좋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랑 같이 돌아가 주세요. 하준이도 매일 할머니를 찾으며 울어요. 박미경 씨는 그들 뒤에 서서 얼굴이 불그락불락했다. 앞에 나서서 말리려니 염치가 없었고 돌아서서 떠나려니 딸과 사위가 정말 쫓겨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업신여기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노부인이 순식간에 딸과 사위가 무릎 꿇고 애원해야 할 구세주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다. 심지어 얼굴 표정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는 그저 바닥에 무릎 꿇은 한때 나의 모든 희망이었던 아기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일어나라. 이웃들이 보고 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김진우 씨 집안의 체면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는 없다. 나의 냉정함, 나의 침착함은 어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꼬지즘보다 그들을 더 두렵게 하는 듯했다. 민주는 내 눈빛에서 단 한 조각의 연민이나 흔들림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얼어붙은 우물 같은 평온함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돌아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을 무시하고 혼자서 물을 끓였다. 찬장에서 가장 평범한 유리컵 3개를 꺼내 그들에게 뜨거운 물 3잔을 따라 차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앉아서 말했다. 말해봐. 내 어조는 마치 낯선 방문 판매원들을 접대하는 듯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 그 작은 소파에 앉았다. 몸은 뻣뻣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거실은 죽은 듯 고요했고 민준의 억누를 수 없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흐느낌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나는 그들의 울음소리, 그 값싼 후회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에서 그 진한 파란색 노트와 연도별, 종류별로 정리된 두툼한 은의 역서, 납부 영수증 뭉치를 꺼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그들 맞은편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노트와 그 무거운 종이 뭉치를 차상 위에 놓았다. 마치 자신들의 판결문을 본 듯다. 마치 자신들의 판결문의 공포의 종이 뭉치를 차상 위에 놓았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마치 벚공이 내리쳐지는 소리처럼 민준과 서연의 울음소리 내리쳐지는. 나는 돋보기를 쓰고 노트를 펼쳤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메스처럼 그들이 눈물로 흐리게 만들려던 현실을 정확하게 갈랐다. 민준아, 너와 서연이가 결혼한 건 10년 전 가을이었다. 그때 너희가 지금 사는 신혼집에 반했는데 총 가격 1억만 위안에 계약금 3억만 위안이었지. 너희 둘은 일한 지 몇 년 안 돼서 스스로 6만 위안을 냈고 나머지 3억만 위안을 냈고 나머지 3억만 위안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 너희에게 내준 거야. 여기는 그 당시 내 은행 계좌에서 건설업자에게 직접 송금한 사업자에게 나는 인쇄된 은행 거래 내역서 한 장을 그의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 명세서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너희 집의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관리비, 내가 계산해보니 매달 평균 지출이 대략 800위안 정도였다. 내 월급 카드에 자동이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너희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겠지만 10년이면 120개월, 총 96,000이 아니라
이건 매달의 이체 내역서인데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있어. 나는 또 다른 두툼한 종이 뭉치를 밀어 놓았다. 그 위에는 형광펜으로 모든 이체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서연의 입술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쪽 다리를 웅크렸다. 하준이는 3살 때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사립이 중 언어 유치원에 다녔다. 1년 학비가 4만 위안이었고 각종 잡비와 흑미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지. 3년 동안 총 1만 위안이 내 카드에서 나갔어. 여기는 유치원 매 학기 납부 영수증인데 모두 매 서명이 들어있어. 민주는 이미 고개를 가슴까지 파묻어 내가 그의 검은 정수리만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서윤아, 나는 눈을 들어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깜짝 놀라 움찔했다. 겁먹은 토끼처럼. 네 생일마다 내가 준 용돈은 5천 위안으로 변함없었고 너희 결혼기념일에 준 선물은 처음에는 금팔찌부터 나중에는 명품 가방, 미용실 연간 회원권까지 모두 1만 위안 이상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 개인에게 직접 쓴 돈은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1호만 위안이야는 아닐 거야. 이 자잘한 비용들은 내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겠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찻잔을 들어 물 한 모금 마셔 약간 메마른 목을 축였다. 그리고 평온하고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어조로 계속 말했다. 그리고 민준아, 네가 지난 몇 년간 차를 2번 바꿨지. 처음에는 국산차였고 지금은 합자가 SUV인데 매번 내가 지원금 명목으로 5만 위안씩 보태줬어. 집안의 크고 작은 가전제품, 가구 교체 비용도 냉장고, TV부터 너희 침실의 수십만 원짜리 매트리스까지 모두 내가 낸 돈이야. 이 모든 자잘한 것들을 합치면 대략 10만 위안 정도 될 거야. 나는 노트를 살며시 닫고 그들 둘을 바라봤다. 노련한 회계사가 침착하게 최종 감사 보고서를 내놓는 듯 했다. 그러니 이 집의 소유권은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희 작은 가정에 현금으로 직간접적으로 보조한 돈의 총액은 7만 6천 위안이다. 7만 6천이 숫자는 조용한 폭탄처럼 작은 거실에서 굉음을 내며 터졌다. 민준과 서연은 모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한 눈빛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지출, 공기처럼 누렸던 모성애가 쌓이고 쌓여 이렇게 충격적인, 평생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충격으로 마비된 표정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단 한 조각의 통쾌함도 없었고 미미한 기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비통함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빚을 독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밀어낸 것이 대체 무엇인지 직접 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거대한 숫자 압력과 나의 감정 한 조각 없는 냉담한 태도는 마침내 서연의 취약한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모든 영리한 계산은 이 순간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려 존재감을 낮추려던 친정엄마 박미경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치 책임을 전가할 배출구를 찾은 듯했다. 저랑 상관없어요. 엄마, 이거 저랑 상관없어요. 다 우리 엄마가 낸 나쁜 생각이에요. 박미경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그녀는 딸이네 앞에서 자신을 팔아넘길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서연을 가리키며 화가 나서 몸을 떨었고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이 불효녀 같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게 다 너를 위해서지. 네가 이 집에서 허리 꼿꼿이 펴고 살라고. 나를 위해서라고? 서연은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탄처럼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친정엄마를 가리키며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자신을 위해서였잖아. 엄마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 걸 부러워했잖아. 엄마는 그냥 핑계대고 여기 와서 오래 살고 싶었잖아.
나중에 우리 오빠가 엄마한테 매달 돈 더 보내주게 하려고. 엄마는 큰 병도 없었잖아. 의사 선생님도 그냥 허리 관절이 좀 안 좋으니 쉬라고 했지. 엄마가 일부러 과장해서 거의 불구자가 된 것처럼 말했잖아. 나 병 없어. 박미경 씨도 화가 나서 지난 수년간의 일이 터져 나왔다. 그녀도 벌떡 일어나 반박했다. 내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사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나더러 쉬라고 한 건데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쉬라고?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했지. 꼭 남양 안방에서 자라고도 안 했고 오자마자 우리 시어머니가 수십 년 살던 침실을 차지하라고도 안 했잖아. 서연은 이미 막말을 쏟아내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엄마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 부드럽고 지난 수년간 기꺼이 우리에게 돈을 보태줬으니까 그래서 더 욕심내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분 손에 있는 권한을 전부 빼앗아서 완전히 헛수아비로 만들고 나중에 이 집은 엄마 마음대로 하게 돼서 여기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려고 했잖아. 거실은 죽은 듯 고요했다. 오직 그들 모녀가 서로를 비난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이 이익 붕괴로 인해 촉발된 모녀의 반목극을 조용히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고 심지어 약간 우습기까지 했다. 결국 소위 요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겨냥한 치밀하게 계획된 권력 탈취 음모였다. 그들의 목표는 나의 집, 나의 연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아들 민주는 이 음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순진하게 속은 피해자인가? 나는 차가운 시선을 그에게로 돌렸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마치 영혼 없는 회색 조각상처럼 아내와 장모의 싸움 소리에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 송곳처럼 그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민준아, 그 말이 사실이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개도 들지 않고 머리를 더 깊이 파묻어 거의 무릎에 닿을 지경이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이것이 거짓말이고 함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묵인했다. 그의 소위 부부 화목을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희생하기로 선택했다. 나를 밀어내어 다른 사람들이 내 영역을 침범하고 내 재산을 노리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따뜻함,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사랑과 애착마저 이 차가운 현실에 완전히 말라붙어 얼어붙었다. 나는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렸을 때 내 무릎에 앉아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정을 위해 나를 주저없이 화살바지로, 미끼로 내던질 수 있는 이기저 없이 화살바지로. 내가 키운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 덜 익은 배은망덕한 늑대였다. 지난 수십 년간의 내 열정은 결국 원수를 키운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앞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등본 원본과 당시 내가 계약금 4년만 위안을 냈던 은행이체 증명서,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주택대출 상환기록 대부분을 꺼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그들 맞은편에 등나무 의자에 앉아 노트와 그 두툼한 법적 효력 있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 7일만 6천 위안의 가계부 옆에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비석처럼 나의 지난 희생과 신뢰를 묻는 듯했다. 이 집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네 아버지 김진우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네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상속법에 따라 그의 명의로 된 절반의 소유권은 1순위 상속인인 나와 너,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동 상속받는다.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 이 집의 7분의 6 소유권은 내가, 너는 7분의 1을 갖는다.
내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냉정했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법정에서 법률 조항을 낭독하는 변호사 같았다. 나는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분명히 봤다. 그녀는 아마 이 집이 단연히 자신들 부부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조를 바꾸었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민준을 똑바로 찔렀다. 이 집의 계약금 4분의 3은 나의 개인 혼전 재산, 즉 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내게 남겨준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되었다. 결혼 후 지난 10수년간의 주택 대출금은 은행 거래 내역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어도 대부분은 나의 독립계좌, 즉 나의 연금계좌에서 상환되었다. 만약 정말로 법정까지 가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 7분의 1조차도 네가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이 집의 대부분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준과 서연의 얼굴색은 이미 창백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잿빛이었다. 종말이 오기 전의 절망이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에게 어떤 소화나 반박의 기회도 주지 않고 나의 최종 판결을 직접 내렸다. 이제 너희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첫째, 나는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다. 너희는 한 달 안에 유격만 위안을 마련해서 내게 줘. 7일만 6천 위안의 보조금 중에서 내가 1일만 6천 위안은 네가 지난 수년간 손자에게 준 세뱃돈과 선물이라고 쳐줄게. 너희가 내게 현금 유격만 위안을 주면 나는 즉시 부동산 거래 센터에 가서 내 명의의 소유권을 너희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도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 집은 너희 것이고 우리 모자 관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되어 더 이상 어떤 금전적 관계도 없을 것이다. 유격만 위안, 지금 8천 위안의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나는 서연의 몸이 흔들리며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릴 듯한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2번째이자 마지막 선택지를 말했다.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둘째, 이 집은 내 것이고 너희는 나가야. 엄마.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은 핏줄로 가득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엄마가 저희를 쫓아낸다고요? 나는 손을 들어 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막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너희가 어쨌든 10년 동안 나를 엄마라고 불렀고 나도 너를 32년 동안 힘들게 키운 점을 생각해서 너희를 길거리로 내쫓지는 않을 것이다. 내 연금에서 10만 위안을 꺼내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줄 것이다. 한 달 안에 너희는 집을 찾고 너희 물건들을 정리해서 나가라. 앞으로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나의 평온한 삶을 살겠다. 명절에도 나를 찾아올 필요 없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말을 마친 나는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바닥에 가라앉은 차숩을 불었다.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거실은 죽은 듯 고요했고 박미경 씨의 거친 숨소리와 서연의 억누를 수 없는 절망적인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이 2가지 선택지가 그들에게는 모두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사형 선고로 그들이 이 집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게 만들었다. 2번째는 감정적, 생활적인 완전한 추방으로 그들을 안락한 온실에서 뿌리째 뽑아 차가운 환야에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다. 그들 모녀가 나의 아들을 묵인 아래 나의 안방을 빼앗으려 계획했을 때 그들은 언젠가 집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탐욕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단년 후 서울 구도심에 내가 빌린 그 작은 마당은 점차 인근 골목에서 작은 명성을 얻었다. 나는 그곳에 정숙제라는 우아한 이름을 붙였다. 그 숨막히는 집을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젊은 시절 접어두었던 자수 솜씨에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고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었는데 수십 년간의 삶의 경험과 풍파를 겪으며 내 마음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평화롭고 통찰력이 생겼다. 손끝의 기억도 마치 다시 깨어난 듯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세월의 운치와 연기가 더해졌다. 나는 한 달 동안 마당 가을 향기라는 자수 작품을 수놓았다. 내 작은 마당의 늙은 개수나무가 가을 햇살 아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섬세한 바늘땀과 부드러운 실로 새하얀 비단 위에 영원히 새겨 넣었다. 나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 거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었다. 숙자 언니와 몇몇 친구들은 이 자수 작품을 보고 모두 신의 경지라며 감탄했고 반나절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끊임없이 칭찬했다. 그들의 격려와 다발적인 홍보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 덕분에 점점 덕려와 자발적인 홍보 덕분에 점점 덕분에 점차 나처럼 퇴직 후 정신적인 안식처를 찾는 동년배들이 찾아와 자수를 배우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의 눈에 비치는 진심 어린 갈망을 보며 젊은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그래서 나는 아예 내 작은 마당에서 소규모 공예자수 동호회를 열었다. 주 2회 수업을 진행했고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이야기하며 추억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내 작은 마당은 서서히 인근 친구들의 마당은 서서히 인근 햇살은 개수나무 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오색 찬란한 실 위에 쏟아졌고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얼굴에도 쏟아졌다. 이곳에는 고부 갈등도 자식과 손주들의 잔소리도 없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의 순수한 즐거움과 평화만 있었다. 더욱 예상치 못하고 기뻤던 것은 한 친구의 딸이 고급 문화 기념품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한 번 엄마를 데리러 왔다가 내가 수놓고 있던 옷과 옷 그림을 보고 매우 좋아했다. 그녀는 나의 자수가 전통 자수의 섬세함과 우아함에 현대적인 미학의 간결함과 운치를 잘 융합하여 매우 드문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나와 협력하여 나의 몇몇 대표작들을 고급 맞춤형 단체, 선물이나 장식품으로 개발하여 품격 있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반평생을 냄비와 그릇만 상대하며 살아온 내 손이 50살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내면의 평화를 수놓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품위 있는 수입까지 얻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제 나는 자수 솜씨로 얻는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금만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졌다. 나만의 사교 모임이 생겼고 내가 열정을 쏟는 작은 사업도 생겼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내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이슬을 어떤 색깔의 실로 표현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온 가족의 새끼 식사와 끝없이 쌓이는 빨래 더미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마치 안팎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듯 했다. 이웃들은 모두 정숙 선생님이 반년 전 이사 왔을 때보다 최소 10년은 젊어 보이고 눈빛에 빛이 난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얼굴의 빛은 내가 스스로 밝힌 것이었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숙자 언니가 나에게 차를 마시러 왔다가 자신이 주문한 난초무늬 실크 스카프를 찾아갔다. 이야기 중에 그녀는 내가 점점 더 혈색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무심코 민준의 근황을 언급했다. 처음에 그들은 내가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결국 마지못해 두 번째 안을 선택했다. 유경만 위안은 이미 적금이 바닥나고 신용카드 빚까지 지고 있던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준 10만 위안을 들고 비오는 날 쓸쓸하게 마치 길 잃은 개처럼 1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이사 나왔다. 그들은 시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낡음하게 청소해주던 예전 집과 비교하면 아파트 단지의 꼭대기층에
방 2칸짜리 집을 빌렸다. 집은 작고 낡았으며 나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지자 그들은 처음으로 삶의 궁핍함과 무거움을 절실히 느꼈다. 민준의 월급은 자동차 할부금, 3천 이하의 월세, 그리고 비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매달 돈을 쥐어짜다 보니 월급이 남아나지 않았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비싼 화장품과 수시로 나가던 오후의 급이 남아나지 않았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비싼 화장품과 수시로 나가던 오후의 티타임을 완전히 포기하고 몇 푼 안 되는 채소, 가격을 흥정하며 서연은 제대로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아이를 직접 데리고 다니고 장을 보고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해야 했다. 매일 허리 아프고 등 아파서 지쳐 쓰러졌다. 반년도 안 되어 정성껏 가꾸던 손은 거칠게 변했다. 그녀의 내면의 원망은 풀 곳이 없어, 민준에게 능력 없어, 예전처럼 걱정 없이 좋은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한다고 자주 불평하기 시작했다. 내가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던 인맥 자원이 없어지자 그는 일마다 부딪히고 예전에는 쉽게 해결될 것 같던 몇몇 프로젝트도 무산되었다. 상금은 크게 줄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의 비난,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끝없이 쌓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도 애가를 처리해야 했다. 그도 애가 타서 안절부절 못했고 성격이 난폭해졌다. 속자 언니는 아래층 이웃들이 그들 집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싸우고 물건을 더들 집에서 사오고 물건을 던지는 사오기는 아래층 이웃들이 그들 집에서 사흘이 멀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원인인 박미경 씨는 딸과 사위와 2달도 채 되지 않는 힘든 생활을 한 후 사위의 점점 더 냉담해지는 태도와 매일 먹어야 하는 남은 음식들 때문에 시무룩하게 친정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요양을 오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원래 내가 화려하게 유지했던 그 집은 나의 지지 기반을 잃자마자 그 본래의 나약하고 허술한 본질을 드러내며 빠르게 부패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고소함도 미미한 기쁨도 없었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바늘을 들어 나의 난초를 계속 수놓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다.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가장 평범한,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는 오후를 그리고 싶다. 햇살이 유난히 좋던 날이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한 점의 불순물도 없는 푸른색이었다. 나는 손님도 없었고 서둘러야 할 주문도 없었다. 나 자신을 위해 좋은 곡화차 한 주전자를 우려냈다. 투명한 유리 주전자 안에서 열이 녹색 차잎이 위아래로 떠다녔고 차 향기가 작은 마당 전체에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편안한 등나무 흔들의자를 끌어다 그 늙은 개수나무 아래에 놓았다. 나무에는 이미 작고 노란 꽃봉오리가 촘촘히 맺혀 있었다. 머지않아 이곳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할 풍경이 될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책도 보지 않았고 휴대폰도 보지 않았다. 한때 수많은 독촉 전화와 메시지로 폭격당했던 그 스마트폰은 이제 가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뉴스를 보는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차단한 그 가족 채팅방의 소식을 시시각각 확인해야 할 필요도 누구의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가슴 졸여야 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흔들의자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가볍게 흔들렸다. 손 옆의 작은 테이블에는 내가 수놓담한 아름다운 작품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연꽃이 그려진 둥근 부채 자수였다. 새하얀 비단 위에 분홍빛 연꽃 몇 송이가 우아하게 피어 있었고 푸른 잠자리 한 마리가 막 피어나는 꽃 위에 앉아 있었다. 날개는 얇고 투명하여 살아있는 듯했다. 햇살은 나뭇잎 틈새로 스며들어 내 몸과 자수틀 위에 얼룩덜룩하게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풍이 불어와 멀리서 누구네 집인지 모를 볶음 요리 냄새와 희미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실어왔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눈앞에 이 평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모든 것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과 풍족함,
그리고 만족감이 가득했다. 나의 인생은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시작된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를 묶어두었던 그 무거운 정체성이라는 꼬리표들은 모두 내 손으로 떼어냈다. 나는 나 자신이다. 아침에는 화초를 가꾸고 오후에는 차 한 잔을 음미하며 바늘 한 땀 실한울로 마음속 수많은 풍경을 수놓는 평범하지만 자유롭고 완전하며 독립적인 한 여자이다. 멀리서 초등학교 파수종 소리와 아이들의 근심 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자스트를 들고 다시 쉬를 깨웠다. 그 잠자리의 날개를 가장 섬세한 바늘땀으로 더욱 영롱하게 수놓기 시작했다. 마다니 햇살은 아주 따뜻하고 따뜻했다. 내 마음도 그랬다. 나는 소위 집이라는 것을 잃었다. 이미 텅 빈 껍데기였던 곳을. 하지만 나는 온 세상과 반평생 잃었던 내 영혼을 되찾았다.